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them with you. Ooh, ooh, ooh. And I really don't mind waiting as long as it takes you. I've been searching for so long, so what's another week or two?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Well, since I found you. 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a dream of me and you.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Ooh, ooh, ooh. And I really don't mind waiting as long as it takes you. I've been dreaming for so long, so what's another dream or two?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Well,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feel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 Well, since I found you.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y. The moon, the stars, the fireflies, they light. It seems as if the world stopped turning round and round. Since I found you. 'Cause every time I see you, life goes bright. Like day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t feels as if my mind stopped wandering round and round. Since I found you.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좀 한지 몇 번 됐다고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챕터만 읽어드릴게요. 야마득도 에세이 하완 님이 지었고, 일러스트가 이 책은 또 재밌어요. 또 근데 이분 일러스트가 이름이 성함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못 찾겠네요. 나중에 찾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웅진 지식하우스라는 곳에서 출판했습니다. 이거 한때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던 책이라더라고요. 네, 저도 참 편안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읽으면서 그때의 느낌하고는 조금 또 사뭇 다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가볼게요.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다. 부럽다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나는 왜 없을까, 안 될까 라는 한숨으로 이어지고 그 숨을 다 뱉을 때쯤 우리는 묘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못 가졌으니 진 거야.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 졌다는 느낌처럼 참담한 기분은 없으니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도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경쟁 사회다. 이렇게 기어이 승자와 패자를 정해야만 마음이 편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번 진다. 응? 혹시 나만 지는 건가? 나는 이긴 적이 없다. 이긴 적이 없으신가 봐요. 네. 매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나는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끼곤 한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했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계속 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난 누구에게 지고 있는 걸까? 고민하는 내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됐고 열심히 사니까 그 정도라도 다 사는 거야. 이런 고마운 사람. 맞는 말이다. 나처럼 백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정도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내 위치를 따지면 중간 정도는 된다는 건가? 아니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바닥은 아닌 거로 해두자.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격렬하게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아졌다. 열심히 사니까 자꾸 승패를 따지게 된다. 난 6년차 일러스트레이터다. 6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눈에 띄는 작품도 없는 무명 배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무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무래도 수입일 것이다. 무명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부업을 하듯 나 역시 부업으로 회사를 다녔다. 솔직히 부업이라고 하기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수입의 대부분이었고 일러스트로 돈을 벌기 전부터 회사를 다녔으므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부업으로 가끔 그림을 그리는 회사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네. 분명한 건 둘 중 어느 하나로는 생활이 힘들다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긴 백수 시절에서 막 탈출한 시점이었던 터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니 야호 신난다.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이 흘렀다. 난 여전히 투잡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왜 남들처럼 한 가지 일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먼저 그림 그리는 일이 싫어졌다. 돈도 안 되는 일, 그림은 내게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가끔 그림 의뢰가 들어오지만 그마저도 귀찮게 느껴졌다. 에이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빼앗기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부족한 것 같았다. 네. 따지고 보면 내가 그림을 싫어하게 된 것도 다 회사 때문이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쓰시는 수필이었으면 재밌어요. 이 속마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매력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독이 잔뜩 쌓인 걸까? 분명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다. 나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열심히 달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는, 경쟁에서 진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지는 기분은 더럽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었다. 굳이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게 될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전철에 몸을 구겨놓고 1시간 넘게 달려 회사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만뒀다. 회사가 너무 싫어졌다거나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다. 초심을 찾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한 번쯤은 승패에 상관없이 살아보고 싶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잠깐이나마 멀어지고 싶었달까? 요즘은 오후가 다 돼서야 일어난다. 대충 늦은 점심을 차려 먹고 빈둥빈둥 논다. 맥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아이디어를 끄적인다. 그러다 보면 금세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경주에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기권한 기분이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경주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주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네. 이런 부분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누가 돈 더 많이 버나 대회? 누가 먼저 내 집 장만하나 대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대회?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무진장 애쓰며 열심히 했던 모양이다. 그만두길 잘했다. 지금의 나는 성적을 낼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경주 바깥의 사람이니까. 사람들도 그걸 눈치챘는지 그다지 내 성적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 응? 이거 좋은 거 맞지? 좋거나 말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다. 가끔 너 그러다 큰일 나 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라고 웃어버린다. 그리고 이건 진심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게세라세라 이렇게 끝나는데 게세라세라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인가 봐요. 근데 그 옆에 일러스트가 있는데 이제 팬티만 입고 이제 좌식으로 앉아있는 남자인데 속세의 옷을 벗으니 시원하구나 라고 위에 적혀있고 아래쪽에는 좀 추운 것 같기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일러스트 포인트가 책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 재밌어요. 일러스트도 완벽하지 않은 그림인데 무슨 느낌인지 확실히 전달해줘요. 네. 일상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어서 네, 이게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에세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저도 받은 적이 있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퇴사하고 잘 저의 길로 가고 있지만 참 공감이 됐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내 열정은 누굴 위해 쓰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참 좋아한다. 열정이란 건 좋은 거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서 뭔가 뜨끈한 게 느껴지는 기분이다. 와, 이게 제가 헤드폰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가 봐요. 위층 소리가 들리네요. 예전엔 안 들렸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안 좋은 게 있네요. 성능이 좋은 것도. 네. 다시 이어갈게요. 무언가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인 사람을 싫어하는 일은 없다. 내가 사장이어도 열정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이다. 이왕이면.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좋은 것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가는 지금의 현실은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열정 없인 이룰 수 있는 게 없다고. 열정에 관한 명언과 책들, 그리고 죽은 열정도 다시 살려준다는 강연이 넘쳐난다. 회사는 어떤가? 회사는 사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일의 열정을 쏟길 바란다. 우리의 회사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열정을 증명해야 한다. 야근으로 말이다. 네, 저도 야근 참 많이 했었는데. 정시에 퇴근하면 열정이 없는 거다. 그런데 회사는 성장하는데 왜 나의 월급은 성장하지 않는 걸까? 이런 쌍쌍바. 함께 성장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나죠. 네. 세상이 열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열정이 안 보이면 불성실하다고 여긴다. 이처럼 열정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열정을 가지지 못하면 불리하고 불안하다. 없는 열정을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싶어진다. 수많은 열정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다. 제 일에 열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고민인데 나는 이런 고민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뭐랄까, 눈 앞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저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달까?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일에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다. 열정은 애정을 기반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니 당연히 열정도 없다. 그쵸? 네. 하기 싫어서 그래요. 열정 콘텐츠로 반짝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약발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강요로 만들어진 열정은 되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일러스트 사파가 있는데 스왓 같은 이제 이 덩치 이상 남자가 나와 총을 들고 나오는데 그거 당장 내려놔 네 열정 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이어갈게요. 열정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강요로 만들어질 수 없다. 맞아요. 열정은 사랑이다. 그 일을 사랑하는 것에서 열정은 시작된다. 물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다. 내 생각에 열정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열정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일만 잘한다. 정말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열정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다 싶다. 안 생기는 열정을 억지로 만드는 건 스트레스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된다. 언젠가 열정은 저절로 생긴다.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열정을 쏟으면 된다.
열정이 생기는 일을 찾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돈은 많이 줄 수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무래도 이 바닥은 경험이 자산이니까. 못하겠다고? 넌 열정이 없는 거네. 열정페이다. 돈을 안 주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실컷 먹으려는 속셈이다. 속이 뻔히 보이는 이야기지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 아무래도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드니까. 더 좋아하는 쪽이 지는 게 사랑의 공식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그 열정을 약점 잡아 이용하고 착취한다. 그래서 열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건 위험하다. 이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열정이 없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가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열정은 좋은 거다. 나를 위해 쓰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있다면 그 열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알기론 열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것도 오래 가는 것도 아니다. 열정을 막 쥐어짜 내서도 아무데나 쏟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정도 다른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함부로 쓰다 보면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게 된다. 네, 저도 이거 느껴요. 맞아. 언젠가는 열정을 쏟을 일이 찾아올 테고 그때를 위해서 열정을 아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열정을 가지려 애쓰지 말자. 그리고 내 열정은 내가 알아서 하게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강요하지 말고. 뺏어가지 좀 마라 좀 이렇게 됐습니다. 좋죠. 네. 네. 노력의 시대는 갔다라는 챕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러스트 그림 하시다가 이렇게 쉬시면서 이런 에세이 쓰시면서 발간한 게 이게 또 대박이 난 거죠. 참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 글 쓰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네, 해야 돼. 노력의 시대는 갔다.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냥 노력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 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세상이다.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에선 노력이 티가 나지 않는다. 모두가 노력하니 기준만 높아져서 더 힘들어진다. 흡사 트레드밀이 뭐죠?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기분. 그 러닝하는 거 말씀하신가 봐요. 트레드밀. 네. 달려도 제자리인 기분 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 위에는 원래 특출난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전엔 특출난 인간들을 노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 정도로 해석했는데 요즘엔 좀 다르게 해석한다. 바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금수저들이다. 금수저들과는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시작부터 저 많지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경쟁이라니요. 수저 계급론은 노력이 무상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흙수저들의 한탄이다. 수저 계급론은 요즘 나온 단어지만 이런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은 늘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탁월한 운명에 지고 싶지 않은 인간의 눈물 나는 의지라고나 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란 희망,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노력은 종교였다. 노력은 고마운 것이었고 확실히 효과도 있었다. 노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래,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라며 모든 부족함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흙수저였다. 그러신가요? 여러분들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시나요? 그런가?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도 지쳤다. 화가 난다. 더 노력하라고?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건 모욕이다. 금수저는 노력해서 금수저가 됐더냐? 그러더냐? 그쵸. 한동안 노력이라는 구호 아래 잘 굴러가듯 보였던 사회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옆에 이제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한 여자가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노려보면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허구한 날 노력이나 하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이어가 볼게요. 한동안 노력이라는 구호 아래 잘 굴러가듯 보였던 사회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희망은 사라졌다. 수조 계급론이란 단어까지 등장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까닭은 그만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방증이다. 이제 노력하라는 말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의 선배들은 더욱더 노력하라고만 하니 답답하다. 노력이라는 단어도 무작정 노력만 하라는 꼰대들의 잔소리를 비꼬는 의도로 생겨났다. 아, 그래요? 몰랐네. 노력. 세상은 변했는데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지 못하고 과거의 가르침만을 준다. 어쩌면 그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노력이 잘 안 통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노력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으니 노력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살아온 방식, 그 방식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뻔하다. 아, 꼰대는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이라는 잔소리에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나부터도 와닿지 않으니 말이다. 네. 맞아요. 노력하라는 말 잘 와닿지 않죠. 네. 이 책은 이렇게 자기 고백에서 나온 그리고 자기 경험과 상황에서 나온 에세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뭔가 성공에 대한 강요 없이 자기 삶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펼쳐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공감력을 펼쳐내십니다. 좀 하나만 더 읽어보고 싶은데, 네. 하나 더 읽어보고 싶어요. 네. 원래는 여기까지 읽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네, 좋네요.
내 속은 괜찮은 걸까? 라는 챕터예요. 잘 마른 빨래를 차곡차곡 개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은 귀찮아 소파 위에 며칠을 쌓아둘 때도 있지만 대개는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를 갠다. 저는 빨래 개는 게 이렇게 힘들던데. 네. 이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옷장에서 꺼내 입었던 옷을 다시 옷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좋다. 다음번에 또 입을 수 있도록 종류에 맞게 각을 잡아 잘 준비시켜 놓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하다. 월동 준비하는 마음이 이런 거랑 비슷하려나? 어렸을 때 엄마는 가난한 티가 날까봐 내게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혔다. 집에 세탁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무조건 손빨래였다. 그 힘든 걸 마다하지 않던 엄마. 자식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수고로움은 말로 하기 힘들다. 어릴 때 세탁기가 없던 시절, 저랑 저보다 좀 더 되신 분인가? 네. 저도 어릴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티가 났다. 이게 너무 솔직하잖아. 이런 게 재밌어요. 네. 좀 많이. 내 옷들은 옷 자체가 좀 후줄근했다고 할까? 대부분 누가 입다 주는 옷이었다. 사이즈만 맞으면 어울리건 말건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입었다. 그런 빈티지한 옷들을 깨끗이 빨아도 티가 났다. 빈티가. 이런 글쓰기 저 좋아요. 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얼굴에 있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 않았나. 세수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꾀죄죄했다. 가난은 좀처럼 감출 수가 없는가 보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옷을 사는 것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것도 내 몫이다. 내 옷차림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내가 정한다. 그래서 나는 꽤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유행하는 패션을 따라 입지는 않는다. 나만의 취향이 있다. 프린트나 장식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 돈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재질, 몇 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베이직, 이런 기준들은 숱한 실수들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수없이 많은 옷이 나에게 왔다가 갔다. 옷 좀 입는다는 개그맨 홍록기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요단강 몇 번은 건너갔다 와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다. 나 역시 그 강을 몇 번 건너갔다 왔다. 이렇게 옷 잘 입으신 분들은 옷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꼭 들어가야 되던데요. 예. 옷을 많이 이렇게 사보고 실패도 해봐야 잘 입으시던데. 네. 근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잘 입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잘 모르겠네. 한때는 개성을 찾는답시고 튀는 옷만 입고 다녔다. 지금 생각하니 패션 테러리스트였다. 사진을 안 남겨두어서 다행이다. 지금 내 패션은 튀지 않는다. 평범하다. 그래도 가난한 티는 나지 않는다고 자평하고 있다. 엄마, 이번엔 성공이에요. 그랬구나.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는 이렇게 좀 튀는 옷을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튀고 싶었나 봐. 네. 근데 지금은 저도 튀는 옷보다는 그냥 베이직한 게 좋습니다. 네. 밖으로 내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이 튀어야죠. 네. 그게 요즘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네.
옷을 사는 것만큼이나 세탁하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을 것. 엄마에게 배운 것이다. 세탁도 자주 하고 빨래 개는 걸 미루지 말자. 늘 스스로 다짐한다. 빨래를 개려고 속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낡았다. 5년 전쯤 여러 장의 속옷을 한꺼번에 샀는데 그중 하나였다. 그 이후로는 속옷을 한 장도 사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런 너무 기네요. 네. 내 옷장엔 그보다 더 오래된 속옷들도 있었다. 매일 갈아입은 속옷이니 세탁기와 옷장을 수도 없이 오갔으리라 당연히 낡을 수밖에. 알뜰하다고 또 봐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불공정한 대우였다. 내 소중한 곳을 감싸주는 고마운 팬티에 이렇게 무심했다니. 늘 내 피부와 가장 가까운 최전방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팬티였다.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이렇게 낡을 때까지 두는 게 아니었다. 5년 동안 겉옷은 번질나게 사댔으면서 내가 낡을 때까지 입었던 겉옷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속옷은 언제나 고소대에 밀려 뒷전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겉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나 보다. 단순히 속옷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 전체가 이런 식은 아니었을까? 나는 겉모습을 꾸미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며 살아왔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면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 채워졌는지 비워졌는지. 채워졌다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채우고 싶은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고작 몇 권 책을 읽는다고 내면이 채워지는 건 아닐 거다. 그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가. 책 한 권보다 옷 한 벌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반성하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 속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그래야 진짜 멋있는 어른이니까. 속을 자주 들여다봐야지. 그런 의미에서 속옷을 몇 벌 사야겠다. 이건 쇼핑이 아니다. 내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 진짜라니까? 네, 재밌죠.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속옷도 깔끔한 거 사는 거 좋아하고, 겉옷도 깔끔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둘 다 밸런싱을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사이토 히토리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 외모를 꾸미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꾸미고 동그라미 얼굴을 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긍정과 양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또 다른 긍정을 끌어당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중충하게 입고 다니는 것보다 왜 여자분들은 본인이 좋아서 이쁜 옷 입으시잖아요.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확실히 여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음이 느껴지면 그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이꼴 기도고. 그러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내면이 채워진 상태에서의 어떤 것과 이 밸런싱을 맞추는 것들은 중요하겠죠. 내 자신감도 없고 뭐 한데 열등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옷만 좋다면 그 느낌이 좀 깊진 않겠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옷 잘 입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유희열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옷 잘 입고 만화 보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네. 저도 그 말에 너무 동감합니다.
기분 좋아요. 옷잘 입은 사람 보면. 어떠셨어요? 이 에세이? 좋죠. 네. 다시 읽었는데 예전 느낌하고는 조금 사뭇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극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공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쉬어가는 삶과 달리는 삶이 이제 밸런싱 맞추는 게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홍석천 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 계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물어보셨는데, 그때 홍석천 님이 나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이제 패널이 정영돈 씨가 계셨는데, 가만히 이제 들으시다가 정영돈 님이 내가 친했던 석천이 형한테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 형처럼 내 가치를 위해서 용기 내서 싸워본 적이 있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 그 앞에 있던 홍석천 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네. 그 자리에는 이제 저도 그 장면 생각나니까 약간 눈물이 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홍석천 님의 상담을 해주시면서 살짝 홍석천 님의 결핍을 만져주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그때 이따금 석천 님이 이제 눈물을 살짝 흘렸는데, 정영돈 씨의 그 말에는 홍석천 씨가 이제 잠시 멈췄다가 오열을 하고 맙니다. 네. 그가 어떤 동료의 말보다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한참을 우셨는데, 그리고 아마 외롭게 용기 내서 싸우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네,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이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저 또한 혼자 있는 시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 사람은 홀로 서되 혼자이면 안 된대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참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개똥 철학이지만 한번 그냥 드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명리학적으로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명리학적으로도. 근데 전 그게 좀 아이러니였어요. 왜냐하면 고독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만 내 안에 나를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이제 가만히 있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집중하게 되는 여건을 제공했는데요. 그리고 근래에는 산책하면서 그 어퍼메이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네. 왜 나는 이렇게 즐겁지?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아름다운 곡을 만들게 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퍼메이션들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한 후에 가만히 있는 거,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시간들이 좀 지루하고 죄책감이 좀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네. 뭘 안 하니까. 근데 후에 그런 걸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저한테 응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면이나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이 딱 어느 순간 산책하거나 아니면 샤워하거나 목욕할 때 좀 많이 번뜩번뜩 왔는데, 그리고 그 후에 더 중심을 잡은 듯한 막 그런 땅에 도킹하는 느낌, 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게 뭔가 일말의 조급함은 없어지는 느낌. 굉장히 차분해지고 그 느낌 자체로 그 너무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땅에 딱 안주해서 뿌리 박은 느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비로소 생각난 일들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강한 몰입을 느끼면서 일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들을 옆에서 보면, 옆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작가님 이렇게 에피소드를 쭉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열심히 살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예전부터 이제 사이트 윗돌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많은 책에서 이제 노력하면 안 된다, 노력하지 말아라, 내 안의 걸 찾아라, 열심히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들인데, 이게 이런 말들이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안의 동기에서 나오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제 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순삭 넘어가고, 이게 그냥 몰입의 극적 쾌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그렇게 한 일들은 반드시 어떤 이제 느낌이나 진동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완전 뭔가 몰입해서 한 것 같다, 뭔가. 그래서 주변인들이 그걸 느끼고 후에 이런 게 끌어당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정희진 박사님께서 어떤 사연을 읽어주시면서 회사 다니시는 분이 이제 너무 힘들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자기가 이제 완벽하게 지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괴롭다라는 사연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를 지우는 일들에 처해 있다면 잠시라도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휴식을 취해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내 안에 희열로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만났을 때 전력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터면 작가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게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더 보태면 그 명리학적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사주팔자. 왜냐하면 사주팔자의 모든 글자들이 항상 어느 한쪽이 부족하고 어느 한쪽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사주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인 글자로 뒤덮여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보충해야 되는지를 좀 알죠. 근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거쳐 보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홀로 서야 되는구나. 근데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홀로 서서 나의 희열들로 시작한 일들이 결국은 주변에서 이제 저다운 개성의 에너지를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발산을 하면 저 에너지 저 사람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저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좀 꺾이는 것 같아요. 내 개성대로 하긴 하는데 세상의 것들과 부딪히는 지점들이 항상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생겼죠. 내 뜻대로 가야 나다운 거 아닌가. 근데 나의 쓰임새는 희한하게 깎여서 쓰여야 제대로 구실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홀로 서되 혼자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하는 채워지는 그 느낌. 네,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 깎여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근래 이제 독서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들이 좀 저는 풀리기 시작했어요. 나다움을 지키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네, 참 재밌죠. 그래서 법륜 스님이 그냥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나를 그냥 허락하라.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라. 그게 무슨 도대체 그건 무슨 삶이냐, 줏대 없는 삶 아니냐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홀로서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이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나다운 나로서 개성을 뿜어내면서 그리고 나로서 희열을 느끼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와 만나서 내가 깎이고 서로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게 혼자이면 안 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 동양적 사상과 명리학, 그 다음에 동의보감, 네,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리고 서양학의 이제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결국에는 한 점으로 모인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그 단어들만 다르지 사람은 결국에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네, 라는 지점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없는 내 안에 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내 열정 소모만 되고 이제 내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고 또 내 것만 너무 강하면 또 사람들과 진행이 안 돼서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런싱 균형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득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어릴 적 경험과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네.
뭐 무한 경쟁이었고 좋은 성적표를 갖다 줘야 하는 강박이 있었으니까 저도. 네. 네. 근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그냥 아이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주제 없이 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놀게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교육은 그렇게 놀이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안 산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이 아직 뭐 본질이 아직 바뀌지 않은 느낌이 좀 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네. 그래서 데마크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대물림돼서 계속 행복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이런 경쟁 교육이 대물림돼서 계속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여기서 그럼 나는 이렇게 그냥 이런 교육의 희생자로 살아야 되는 걸까? 시간은 유한한데 나와 우리 모두는 죽는데. 그래서 이제 부단히 노력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리고 나의 무의식적 느낌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고 습득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주변에서 자꾸 가만두지 않고 뭐라 하고 그러면 또 풀이 죽어서 들어오고 그 반복에 대한 삶을 정말 오랫동안 무식하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유혹이 엄청 흔들리고 다시 이제 책 읽으면서 정신 재무장을 하고 다시 밖에 나가서 KO 당하고 이런 삶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요즘 제 안의 느낌, 희열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꽤나 많아서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꽤 긴 시간을 책을 읽고 지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내 안에 일을 시작한다는 느낌을. 그래서 요즘 진짜 느끼는 생각은 이 느낌을 진짜 자주 느끼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마타면 작가님처럼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꽤나 더 긍정적이거든요. 네. 하마터면 작가님은 이제 속옷에 더 그동안 신경 안 썼던 속옷에 더 신경 쓰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옷도 신경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속옷 같은 것들 또는 자주 하는 것들에 좀 신경 많이 써요. 그 샤워할 때 그 샤워 폼 같은 것들도 되게 향 좋은 걸로 하고, 왜냐면 제일 자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잘 때 침구류 같은 경우도 잤을 딱 누웠을 때 느낌이 포근한 것들로 다 해놓고, 그게 제일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빈번히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저는 주로 그런 느낌이 좋은 것들을 주변에 많이 채우는, 가격과 관계없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좋은 느낌의 반복이 좀 그 시간이 오래 지속이 돼서 저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래 한 1, 2년 동안 경제적 상황도 많이 더 좋아지고 있고, 돈이 계속 붙고, 일도 내 안의 일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주변 동료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동료도 자기 다움을 찾아가는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앞에서 보기 너무 믿음직스럽고 느낌이 좋아요. 네. 너무 길었네요.
꼰대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통 철학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이 생각들도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겠죠. 제 생각들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맞는 거야 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제 생각은 이렇다고요. 네. 그냥 저만의 개통 철학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음악 2개 준비했어요. 들으시면서 지난 날도 좀 떠올려 보시고 첫째 곡 들으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 곡 들으시면서 앞날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16초 이상 미래에서 현재 느끼는 그 느낌 갖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저는 매번 효과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주무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나와 대화할 시간이 혹시 있었는지 네, 또 만나요.